이 흑해가 흑해라고 불리게 된 데에는 음양오행에서 찾기도 합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뭐 금메달을 도난당했다 각종 논란이 있었던 이 러시아를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남민 다 풀어버리니까. 이번 시간에는 까만 바다, 블랙시, 흑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가장 핫한 바다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흑해를 꼽고 싶습니다. 확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핫해졌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작년부터 물가가 엄청 오르죠. 특히나 이 곡물 가격, 밀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요, 전 세계 밀 수출의 28% 그리고 옥수수 수출의 15%를 담당했을 만큼 식량 대국이에요. 특히나 이 흑해는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80%를 담당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하고 싶으면 어디로 수출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우크라이나 여기 있죠. 그럼 오데사 항을 통해서 흑해 통해서 이스탄불 지나서 뭐 지중해로 가고 스웨즈 운하로 가고 대서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러시아가 이 흑해를 그냥 이 오데사 항이라든지 핵심 항구를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전 세계의 식량난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국제사회가 손을 아예 안 쓴 건 아닙니다. 2022년 7월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UN, 그리고 튀르키예 이렇게 네 곳이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에 합의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요게 이제 흑해 곡물 협상이라고 해요. 요 흑해 곡물 협상 덕분에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 흑해 협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협정이 1년 동안 그래도 3차례 연장이 돼요. 이제 세계 곡물 가격의 급등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나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러시아가 협정 탈퇴를 선언해버립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심지어 우크라이나 핵심 항만, 대표적으로 오데사 항이 있죠. 여기를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포격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곡물 수출 대란이 또 한 번 벌어질 것 같으니까 현직 로마 가톨릭 교황까지 나서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은, 밀은 인류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러시아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다. 곡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형제국가인 러시아 당국에 제발 호소한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과연 흑해는 어디에 있는 곳이고 흑해는 왜 이렇게 뜨거워졌느냐,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중해 북동쪽에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죠. 아주 로마 있고요, 스페인 있고, 그리스 있는 이 지중해 북동쪽에 붙어있는 바다입니다. 흑해 주변에 6개의 나라가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 자, 우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정북방향이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정북방향에 러시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북동 쪽에 러시아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정동 방향에 누가 있냐면 이 조지아,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불렸던 이 조지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쪽에는요, 튀르키예, 터키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가 있잖아요. 이 아르메니아는요, 내륙국이에요. 그래서 흑해랑 접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륙국, 아르메니아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 지나서 불가리아가 또 흑해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정서 방향으로는 이제 루마니아까지 접해. 참고로 루마니아와 붙어 있는 몰도바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내륙국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안 붙어 있습니다. 몰도바 아니야.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조지아, 튀르키예, 불가리아, 루마니아 총 6개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접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루마니아 그렇고요. 그리고 불가리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조지아도 그렇고 사실상 내륙국이에요. 흑해 말고는 접해 있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흑해 말고는 뭐 바다로 수출하고 싶고 수입하고 싶으면 흑해 말고는 없어. 그리고 해군을 기르고 싶으면 어디에서 길러야 되냐? 흑해 말고는 없어. 그래서 이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대표적으로 여기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흑해에 대한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흑해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거는요, 상대적으로 유럽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긴 강 3강이요, 다 흑해로 흐릅니다.
가장 유럽에서 긴 강이 러시아의 볼가강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서 여기 이제 흑해에 접해 있는 아조프해거든요. 여기를 아조프해라 그래요. 요 아조프해로 흐릅니다. 여기가 이제 항구 도시인 로스토프 나도누.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멕시코와 우리나라가 경기한 곳이 이 로스토프 온돈 또는 로스토프 나도누 여기예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은 이때 여기 그 경기 보러 갔었거든요. 요렇게 가는 강이 이제 볼가강. 요 볼가강이 흑해로 흐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 제가 발칸반도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이 발칸반도의 경계가 되는 살짝 올라가 바로 도나우강, 다뉴브강입니다. 여기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데 얘도 흑해로 흘러요. 그리고 유럽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 어디냐면요. 우크라이나의 젖줄 바로 드니프로강입니다. 예전에 이제 드네프르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식으로 불러야 된다 해서 드니프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강이 어디로 흐르냐? 흑해로 흐른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쟁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흑해 하면은 뭔가 전쟁이 되게 많이 벌어질 것 같은 바다. 흑해 이름도 막 블랙시, 까만 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인들한테 특히나 동유럽, 뭐 발칸반도라든지 뭐 폴란드 이쪽 동유럽에 있는 동유럽인들한테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이 휴양지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면 큰일 날 수도 있겠죠. 기후 자체가 주변에 비해서 온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동유럽의 뭐 지중해다라고 부를 만한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요. 2014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린 도시 이제 소치.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뭐 금메달을 도난당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각종 논란이 있었던 그 소치 올림픽이 어디서 열리냐면요. 바로 이 흑해 연안에 있는 동부 연안 도시 보이시나요? 바로 요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 2014년이었다는 거. 이 소치가 어디 있다? 바로 흑해 동부 연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막바지,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 관리할지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 얄타 회담. 요 얄타 회담을 들어보셨을 텐데 얄타 회담이 열린 도시는 얄타겠죠. 그 얄타가 어디냐면요, 바로 요 흑해에 있습니다. 얄타가 아주 대표적인 이 흑해의 휴양 도시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안톤 체홉 같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들도 이 얄타에 뭐 이렇게 별장을 갖고 있다든지 쉬고 온다든지 하는 아주 대표적인 휴양 도시가 이 얄타입니다. 그리고 이 얄타가 있는 요 반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소련의 영토였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다가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러시아가 지금 강제 점거하고 있는 바로 크림반도. 물론 크림반도의 가장 큰 도시는요, 그 서쪽에 있는 세바스토폴입니다. 세바스토폴, 그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 해군 도시, 군사 도시가 이제 세바스토폴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대표적인 크림반도와 흑해의 휴양 도시인 얄타가 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흑해는 왜 흑해가 됐을까요? 블랙시, 까만 바다죠. 이 흑해가 흑해라고 불리게 된 데에는 또 여러 가지 썰이 있다고 해요.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재밌는 거는요, 이 흑해가 실제로 바다 색깔이 조금 다른 바다에 비해 까맣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바다랑 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바다와의 교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산소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 죽은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황화수소가 이 흑해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바다보다 좀 까맣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산소량이 부족한 것 때문에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2018년에 흑해에서 난파선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난파선이 2500년 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절의 배로 추정이 되는데 막상 건져내고 보니까는 생각보다 굉장히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흑해에 산소가 워낙 부족하니까 이 배가 2500년 동안 부식되질 않고 생각보다 온전히 남았을 수 있다. 그만큼 여기가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까만 바다로 불리는 것 아니냐라는 썰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흑해가 폭풍이라든지 짙은 안개가 자주 쌓인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항해하는 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했다. 항해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우 야, 이 바다는 왜 이렇게 검었냐? 라고 해서 까만 바다, 흑해라고 불렸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음양오행에서 찾기도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흑해라는 바다가 이제 블랙시, 까만 바다라고 불리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게 튀르키예의 아버지 같은 나라죠. 오스만 제국, 오스만 튀르크 시절부터입니다. 이 튀르키예어로 흑해를 까라데니즈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니즈는 바다예요. 데니즈 하면 그냥 바다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라는 이제 검다라는 뜻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카라라는 단어에 검다라는 뜻 말고 북쪽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실제로 흑해랑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수도 앙카라 북쪽에 있는 도시가 여기 보시면은 카라비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요 카라비크라는 도시의 카라도요, 북쪽을 뜻합니다. 튀르키예 북쪽에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그냥 북쪽에 있는 바다라고 부르던 게 까라데니스, 블랙시, 흑해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요, 오스만 제국의 서쪽에 있는 바다, 지중해죠. 이 지중해의 색깔이 흰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에서는 아크데니스라고 부릅니다. 오스만 제국한테는 약간 남쪽에 있는 바다죠.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이 홍해도 뭐라고 불리냐면 키즐드니즈라고 부릅니다. 붉은 바다. 실제로 홍해 자체가 붉은 바다잖아요. 붉은 홍자 써서. 북쪽은 검은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빨간색, 동쪽은 파란색, 그리고 가운데는 노란색. 요 색깔 개념이 동아시아 그리고 북아시아권에 있었던 오방색 개념인 겁니다. 돌궐 시기의 언어적인 영향이 튀르키예에 남아서 흑해가 되었다. 그럼 이 바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뜨거워졌느냐? 이 바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핫해졌느냐? 저는 이 러시아를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흑해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기록에 나오기는 해요. 역사에 등장한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요, 이 흑해 해안에 식민도시들을 건설해서 흑해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마 제국 시절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 시절에도요,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든지 제노바 공화국이 요 흑해 무역을 주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흑해 연안은요, 특히 이 흑해 북쪽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유목지대의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만주,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 우크라이나 흑토지대까지 왔다 갔다 했던 유목민족들이 이 흑해 연안에서 정주민족들인 또는 해양민족들과 교류를 하거나 또는 유럽으로 이동할 때 항상 지났던 게 이 흑해 북쪽 연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기반의 이제 러시아 제국이 성장을 하면서 수도도 어디로 옮기나요? 뾰트르 대제 때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계획도시를 만들죠. 그렇게 항구를 찾아 나서는데 막상 여기 이제 부동항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항상 얼지 않는 바다는 아니다 보니 아예 여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겨울에도 얼지 않는 바다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눈독을 들인 바다가 어디냐? 바로 이 흑해입니다. 이 흑해 연안에 있었던 크림칸국을 정복하고요. 오스만 제국을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해서요.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이 해협 루트, 그러니까 이 보스포루스 해협, 그리고 마르마라해, 다르다넬스 해협을 굉장히 장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1853년에요. 흑해 서쪽에 살고 있었던 불가리아 등등 정교의 민족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오스만 제국을 아주 기습 침공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남하를 절대로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대영 제국, 그러니까 19세기에 우리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렸던 이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출하고 싶었던 이 프랑스가 여기에 광을 팔면 나도 중동 쪽으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을 지원을 해요. 러시아는 정작 크림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요. 결국 러시아는 흑해 지중해 루트로의 확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흑해에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려면요, 굉장히 좁은 바다 루트를 지나야 됩니다. 어디냐? 보스포루스 해협, 마르마라해, 다르다넬스 해협. 그런데 여기를 15세기 중반부터 누가 차지하고 있었나요?
튀르키예가 지금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도시 이스탄불, 옛날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이스탄불, 1453년부터 500년 넘게 튀르키예와 그 아버지 격인 이제 오스만 제국의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가 흑해의 입구를 막으면 흑해가 그냥 봉쇄됩니다. 흑해 연안에 영토가 없는 나라가 군함을 보내려고 하면요, 튀르키예가 허가를 안 해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흑해 곡물협정,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흑해 곡물협정에서도 곡물협정을 주도한 것,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의견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박을 보호하는 곡물 수출을 총괄하는 것도 튀르키예 해군입니다. 이게 바로 튀르키예의 지정학적인 강점이에요. 이슬람 국가이면서 유럽 서방 국가들과의 편입, EU, 나토의 편입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는 유럽 국가다, 나는 서방 국가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러시아 같은 게 반서방 국가들과도 굉장히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동 안에 있는 무슬림 국가이면서 굉장히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뭐냐면은 이 흑해 입구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방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가. 그래서 그렇게 유럽 국가들이 튀르키예한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뭔가 비판을 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안 그러면 그냥 튀르키예에서 그냥 난민 다 풀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랑 관계가 항상 아주 얇았다, 아주 질기고 얇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루스 짜르국 시절이었거든요. 요때는요, 오스만 제국의 영향하에 있던 조공국가였던 크림 칸국한테도 러시아가 괴롭힘을 받는 수준이었어요. 반대로 러시아 제국이 한창 성장하던 18세기, 19세기 무렵에는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환자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러시아 제국한테 얻어터지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뭐 크림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그 전까지는 거의 엄청 괴롭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러시아 제국이고 오스만 제국이건 둘 다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강기에는요, 이게 두 나라가 터키 공화국이건 그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던 러시아건 굉장히 또 가깝게 지내요. 그런데 또 냉전 시절에는 이 튀르키예가 서방 진영, 그러니까 나토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가 동쪽의 최전선이었다면 유라시아 동쪽에, 그리고 튀르키예가 사실상 이 서쪽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탈냉전 시대에,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뭐 막상 두 나라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떤 서방이냐 뭐 반서방이냐라는 어떤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 두 나라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흑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자신과 가까운 것은 크게 느껴지고요, 자기랑 멀리 있는 것은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흑해 하면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뭐 조그마한 호수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흑해 면적은요 41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4배, 한반도 2배 정도 되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바다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이렇게 큰 바다인 만큼 역사적으로 다양한 나라들이 접해 있었고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지역의 역사 그리고 지정학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세계 지도로 현재 여행, 역사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